자네, 이게 어디서 난 거지? 서지연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젊은 경호병의 목에 걸린 은펜던트에는 To My Son, JH라는 각인이 선명했죠. 장군님, 이건 제가 고아원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작전 중 사라진 아기에게 직접 걸어줬던 바로 그 목걸이. 국군의 날 퍼레이드. 그가 몸을 던져 그녀를 지킨 순간 온 나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과연 펜던트 속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2시 서지연 중장의 침실을 가르는 것은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었습니다. 쾅! 유리창이 격렬하게 떨리며 액자들이 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침대 옆 권총집에 손을 뻗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전투 본능이 잠든 의식을 깨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죽이 아니야. 지연의 뇌리에 스친 것은 지난주 받은 협박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섬뜩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재빠르게 걸치며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관사 전체가 비상등의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보음이 밤의 정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비상경계 1급, 전원 무장하라. 지연의 목소리는 관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창백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경호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관사 밖으로 나선 지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혼란에 빠진 경호팀의 모습이었습니다. 몇몇은 무전기를 붙들고 상황 보고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폭발 지점을 향해 수색등을 비추며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목에 찬 낡은 군용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시계는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전사한 김상호 중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이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저희는 계속 함께입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검은 가죽 밴드는 세월의 흔적으로 달아 있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 1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사 정문 쪽에서 한 명의 군인이 전력 질주로 달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마치 표범처럼 유연하고 빨랐습니다. 한도연 하사였습니다. 키 180cm의 균형 잡힌 체격에 검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신참 경호병들이 보이는 당황이나 긴장 대신 마치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익숙한 듯한 침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도연 하사, 보고드립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숨이 약간 찬 것을 제외하면 그의 음성에는 미세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이력서에는 특임대 출신, 고아원 배경이라는 간단한 기록만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에게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발 지점은 관사 후방 200m 지점, 정확히는 구탄약고 근처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을 포착했습니다. 다만 뭔가 주저하지 말고 보고하라. 폭발 현장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군번표 하나가 정확히 폭발 지점 중앙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요. 지연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군번표? 누가 왜? 30년간의 군 생활 동안 그녀가 관련된 수많은 작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 군번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녹슬고 낡은 군번표였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받아들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 하지만 완전히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실과의 연락은 어떻습니까? 모든 통신망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합참에서는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 주요 군부대에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서도 수사요원을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폭발 자체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특히 군번표라는 단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테러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사, 당분간 내 개인 경호를 맡게 될 텐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장군님. 언제든지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연의 대답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시선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젊은 군인에게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가족 같은 친근감이었습니다. 멀리서 폭발 지점을 향해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관사 주변은 순식간에 작전 지역으로 탈바꿈했고 수십 명의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 같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이라는 이 젊은 군인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도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어젯밤의 폭발 사건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지연은 일찍 사령부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정리하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낡은 군번표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수사팀이 밤새 분석한 결과 군번표의 소유주는 이미 20년 전에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군번표가 폭발 현장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관사 현관문 앞에서 한도연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듯했고 새벽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도연이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군님. 오늘 일정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일정표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지연의 시선이 그의 목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군복 안쪽에서 살짝 보이는 반짝이는 은빛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그 은색 물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분명 목걸이 같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사, 잠깐만요. 그 목걸이는 뭡니까? 지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이 당황한 듯 목 부분을 만졌습니다. 군복 안에 숨겨져 있던 얇은 은색 체인이 완전히 드러났고
그 끝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말입니까? 도연이 펜던트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고아원에 오기 전 누군가 저를 데려다 줄 때 이걸 목에 걸어줬다고 들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펜던트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특유의 광택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녀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그 펜던트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목걸이를 벗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펜던트를 받아든 순간 지연의 손끝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녀가 30년 전 작은 아기에게 직접 걸어준 펜던트였습니다. 펜던트를 뒤집어 보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각인이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지연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자가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해안 작전지역,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순간, 폭격으로 인해 피난을 가야 했던 그날 밤, 그리고 혼란 중에 아기와 헤어지게 된 그 절망적인 순간까지 지연은 그때 그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었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다가 실종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수소문에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설마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도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지연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지연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펜던트를 도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사, 혹시 그 펜던트를 팔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과 비슷해서요. 지연의 제안에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이것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이 펜던트는 제 인생 전부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유일한 증거이고 언젠가 제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젊은 군인이 바로 자신이 30년간 찾아 헤맨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펜던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있습니까? 누가 주었는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고아원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생후 6개월 정도였을 때 한 여자 군인이 저를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펜던트를 제 목에 걸어주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것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 군인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의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기울었습니다. 생후 6개월 여자 군인, 그리고 이 펜던트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사, 오늘 업무가 끝나면 시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장군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지연은 도연의 대답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도연이 그녀의 아들이라면 3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 실망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령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해서 도연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옆모습, 손의 모양, 말투까지 모든 것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 그녀의 30년간의 의문이 풀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10시, 지연은 평소 이용하던 헬기 대신 검은 SUV를 선택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믿을 만한 부관만 앉혔고 도연에게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며 동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후 내내 도연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그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연이 무의식 중에 보인 작은 습관들, 왼손으로 물을 마시는 모습, 긴장할 때 귀를 만지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 보이는 눈가의 주름까지 모든 것이 지연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결국 성남 구봉 보육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남 외곽지역 구봉 보육원은 이미 10년 전에 폐쇄된 곳이었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더 큰 시설로 통합되면서 문을 닫았지만 건물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아기를 맡겼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차가 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폐쇄된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낡은 철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부관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한 후 홀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며 걸어가는 지연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원장에게 맡기며 이 펜던트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오셨군요. 서중희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이 깜짝 놀라 손전등을 돌렸습니다. 낡은 보육원 팻말 아래 한 명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지연을 서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시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계급과 성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웃으며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떼어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종수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구봉 보육원의 마지막 원장이었습니다. 30년 전 비 오는 밤에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오신 여자 군인. 바로 당신이죠, 서지연 중위님. 박 원장의 말에 지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전등을 떨리는 손으로 붙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자란 그 아이 말입니다. 박 원장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한도현, 죽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떠난 지 일주일 후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군부대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려 했던 걸까요? 무수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명령이 내려진 건가요? 당시 당신이 관련된 작전이 기밀사항이었고 그 아이의 존재가 작전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박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은 30년 전의 상황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수행했던 작전은 북한 공작원 색출 작전이었고 극도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이가 그 작전과 연관되어 위험에 처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연이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는 그 아이가 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신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 보육원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자라면서 결국 군인이 되었고 운명처럼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온 거죠. 지연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죽었다고 믿고 있던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었고 지금 바로 자신 곁에서 경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살아있었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품고 살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느꼈던 도연에 대한 묘한 친근감과 보호 본능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혈육의 정이었던 것입니다. 박 원장은 지연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당신을 찾을 것이라고, 아니면 당신이 그 아이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도연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고 30년 전 헤어졌던 그 아기가 성인이 되어 자신을 지키는 군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도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그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1시, 지연은 박 원장과의 만남 이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진실을 알게 된 충격과 도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령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도 계속해서 도연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복도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 2시 갑작스럽게 울린 비상벨 소리가 사령부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테러 위협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에는 지연을 직접 겨냥한 암살 계획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장군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정보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대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수차례 위험한 순간을 넘겨왔는데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도연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대피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경호를 강화하십시오. 지연의 결정에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사,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신념이고 군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도연은 지연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전기로 경호팀에게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사령부 건물 전체에 추가 경호 인력이 배치되었고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습니다. 오후 4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연이 집무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건물 반대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연속으로 들려오는 총소리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지연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장군님, 엎드리십시오. 하지만 총성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 지연을 향해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광기 어린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30m 정도의 거리였지만 숙련된 사수라면 충분히 명중시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서지연, 30년 전에 죗값을 치러라. 복면을 쓴 남자가 외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지연을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 도연이 몸을 던져 지연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쿵! 총알이 도연의 가슴에 박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윽!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군복 가슴 부분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정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맨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다 총에 맞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지연이 쓰러진 도연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의 손목에 차고 있던 군용시계가 총탄의 충격으로 깨져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 긴급 출동한 군의관들이 도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의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시죠? 제가 지켜드렸나요? 도연의 약한 목소리에 지연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이 젊은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군의관 김유라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혈액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수술 중에 대량 출혈이 있어서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도연 하사의 혈액형이 장군님과 동일한 AB형 RH 음성입니다. 이 혈액형은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한 매우 희귀한 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군의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율이 99.8%입니다. 이것은 직계가족, 특히 친자관계를 의미합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도연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고 지금 수술대 위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30년간 간직해온 자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내 아들에게 라는 작은 글씨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야 너를 찾았다. 제발 살아서 나와라. 수술실 밖에서 지연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이제 막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암살범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지연에게는 도연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3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3주 후 10월 1일 국군의 날. 도연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지연의 경우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총탄이 심장에서 단 2cm 빗나갔던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최소 2개월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도연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도연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지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미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30년간의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연이 충격을 받아 더 큰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대로에서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언론사 카메라만 수백 대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검열대 맨 앞에서 행진하는 부대들을 사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군용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개인적으로 선물한 것으로 이전에 총탄에 맞아 부서진 시계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시간은 우리를 이어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새긴 것으로 언젠가 진실을 말할 그날을 위한 복선이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은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도연은 펜던트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더욱 간절히 품게 되었습니다. 하사, 오늘 컨디션은 괜찮습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지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시절 지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경호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국군의 날 행사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나고 각 군별 사열이 시작될 때 지연과 도연은 행렬 맨 앞에 서서 함께 걸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곳곳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햇살과 어우러져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지연의 왼쪽 한 발짝 뒤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관중석과 주변 건물들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의 암살 시도 이후 그의 경계심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지연에 대한 보호 본능은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행진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도연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관중석 3층 건물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스나이퍼 스코프의 반사광이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도연이 외치는 순간 관중석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탕, 이번에는 저격총이었습니다. 훨씬 더 정확하고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총알이 지연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 도연은 온 힘을 다해 지연을 감쌌습니다. 엄마, 이젠 지켜드렸어요. 도연이 지연을 감싸며 중얼거린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그가 엄마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까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도 없이 총탄이 도연의 등에 박혔습니다. 쿵! 도연이 지연을 감싼 채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목에서 은펜던트가 떨어져 나와 아스팔트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펜던트가 반짝반짝 빛을 발했습니다. 그 광경이 현장의 수백 대 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지연이 쓰러진 도연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에는 등에 맞은 총상이었지만 지난번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경호팀들이 현장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와 도연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사하시면. 도연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뻗어 떨어진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펜던트를 주워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연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여기 있잖아. 지연이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에 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그는 지연의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엄마라고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도연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연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가슴에는 30년간 간직해온 자수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방금 전 목격한 장면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호병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장군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떨어진 펜던트가 햇살에 반짝이는 장면이 모든 방송사를 통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직 그들 사이의 진짜 관계를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었습니다. 도연이 두 번째 총격을 당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새 이어진 수술 끝에 의사들은 간신히 그의 생명을 구해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손에는 30년간 간직해온 자수 손수건과 도연의 은펜던트가 함께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갑작스럽게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병원 전체가 순식간에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선가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한도연과 서지연의 관계에 대한 추측 기사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중장과 한도연 하사의 혈액형이 동일하다는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총격 사건 직후 서 중장이 한 하사를 도연아라고 부르는 장면이 생중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외침소리가 병원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전 9시 국정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격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혜준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으로 30년 전 지연이 수행했던 북한 공작원 색출 작전과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작전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고 30년간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준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서 중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도연 하사가 경호팀에 합류한 이후부터는 더욱 집요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브리핑을 들으며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혜준이 도연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오전 11시 병원 앞 기자회견장.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고 전국의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선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털어놓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이들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저를 지키려다 총격을 당한 한도연 하사는 제 아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발표였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확인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자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서해안 작전 중에 저는 갓난아기를 잃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이었고 적의 포격으로 인해 피난 과정에서 제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그 아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안전한 곳에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잃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도연 하사가 제 경호를 맡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30년간 헤어져 있던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고 여러 정황 증거들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친자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한 하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30년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저 역시 확신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말을 멈추고 자수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손수건 위에 펜던트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어머니는 아이를 지킵니다. 저는 30년간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왔지만 정작 제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이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도연 하사는 2번이나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가 제 아들인지 모른 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혈육의 정이고 가족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병원에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연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연은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기자들도 모두 따라와 중환자실 앞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도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군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지연이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의 눈이 지연을 보자마자 반짝였습니다. 장군님, 무사하시군요. 다행입니다. 도연의 첫마디에 지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이 젊은 군인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야 너를 찾았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있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첫눈이 내린 군 병원. 도연이 두 번째 총격에서 회복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지연 중장과 한도연 하사의 모자, 상봉 이야기는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언론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연은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찾고 있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키던 장군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 같았습니다. 가슴에는 그 은펜던트가 여전히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지연이 선물한 새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문을 열고 들어온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지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도연과의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장군님. 아니에요. 어머니. 도연이 어색하게 호칭을 바꿔 부르자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연이 도연 옆에 앉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겨울의 풍경이 두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장군님은 왜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알고 계셨는데도 말이에요. 도연의 질문에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30년간 간직해온 자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에는 내 아들에게 라는 글씨와 함께 작은 별 모양들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이 손수건을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걸요.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당신이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손수건을 도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손수건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인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본 것과 같아요. 원장 선생님이 가끔 보여주시던 손수건이었는데 그때는 누구 것인지 몰랐었거든요. 박종수 원장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당신을 맡길 때 함께 드린 거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것들이 많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군인으로서 당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30년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눈발이 더욱 굵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유라 군의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지연과 도연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군의관? 장군님, 한 하사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라의 말에 지연과 도연이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2달간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도연의 완전한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유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총격 때 한 하사의 상태가 매우 위험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때 장군님께서 병원에서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연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밤, 30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말이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지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찾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을.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멀리 보이는 군 묘역의 비석들도 하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하얀 눈처럼 조용히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어나면 어디서 살까요? 도연의 질문에 지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령부 관사에서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아들과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아볼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 좋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군인으로 남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엄마를 지키는 아들로서 말이에요. 도연의 다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3월 첫째 주 봄이 찾아온 군 병원 재활병동. 도연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하는 퇴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긴 입원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들어왔고 창밖 정원에는 벚꽃 봉우리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새로 지급받은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이번 사건으로 받게 된 무공훈장이 빛나고 있었고 손목에는 지연이 선물한 군용시계가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30년 전부터 간직해온 은펜던트가 군복 안쪽에 소중히 걸려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사님? 김유라 군의관이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4개월간 도연의 치료를 담당했던 그녀는 이제 가족이 된 모자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체력도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네요. 김유라의 말에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번의 총격으로 인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2번째 총격으로 인한 척추 근처의 상처는 자칫 평생 장애를 남길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도연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간 듣고 싶었던 그 호칭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로비에서 작은 퇴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들 그리고 동료 군인들이 모여 도연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몇몇 기자들이 와서 이 뜻깊은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하사는 대한민국 군인의 자랑스러운 모범이며 동시에
가족 사랑의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병원장의 축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지연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완연한 봄 날씨였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새로 마련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연이 사령부 관사를 나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지연이 직접 심은 장미꽃들이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도연의 사진부터 최근 병원에서 찍은 모자 사진까지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우려는 지연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 탁자 위에는 세 가지 물건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펜던트, 군용시계, 그리고 자수 손수건. 30년간 두 사람을 이어준 소중한 매개체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쪽지를 집어들고 읽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잃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잃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도연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준비하여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3시, 도연이 정식으로 경호 업무에 복귀하는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경호병이 아니라 지연의 아들이자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연도 이제는 중장이 아니라 도연의 어머니로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령부에 도착한 두 사람을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감동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도연이 집무실에서 지연에게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격려에는 예전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하사. 아니, 우리 아들. 지연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성을 드러내자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특별한 모자 관계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엄마. 이제 정말로 영원히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의 미소를 비추며 카메라가 서서히 창밖의 밝은 햇살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펜던트와 군용시계 그리고 자수 손수건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가운데 30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되찾아졌고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 할머니 담배나 좀 사와요.
늙은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학생들의 비웃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죠. 그때 맞은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 하지만 눈빛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입 지금 닫아라.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바로 707 특전사 출신 전직 군인이며 할머니의 손녀였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수원 인계동의 골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괴롭히던 학생들, 그리고 세상을 뒤집은 단 한 사람. 그녀의 정의는 과연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다혜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외할머니 순옥을 찾아가는 길이었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새 정거장을 지나 내린 후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다혜의 마음은 벌써 할머니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인계동은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좁은 골목길에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죠. 다혜는 이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 순옥이 다혜를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하자 다혜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다혜 왔어요. 문이 열리고 순옥이 나타났는데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죠. 어머, 우리 다혜 왔구나. 들어와.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다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시선은 즉시 할머니의 손등에 고정되었습니다. 보라색 멍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팔 곳곳에는 하얀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거든요. 다혜는 놀라서 할머니의 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멍은 생각보다 크고 진했으며 최근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작은 상처라도 쉽게 낫지 않을 텐데 이 정도 멍이라면 꽤 아프셨을 거예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다혜는 순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상처를 입으신 게 이상했거든요. 아, 이거. 순옥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리어카 끌다가 살짝 다쳤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다혜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외할머니 순옥은 평생 자신 앞에서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3번 이상 연달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분이었는데 뭔가를 숨기려 할 때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리어카 때문인가요? 이 멍은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다혜가 다시 묻자 순옥은 시선을 피하며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뭐겠어.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저녁 먹었니?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다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매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다혜가 아무리 생활비를 들여도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할머니, 요즘 리어카 일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생활비 더 드릴게요. 다혜가 말하자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손자 뒷바라지 받고 살 순 없어.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에도 다혜의 시선은 계속 할머니의 상처 부위로 향했습니다. 멍의 모양이 묘했습니다.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것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힘을 주어 잡았을 때 생기는 모양이었습니다. 다혜는 군 복무 시절 다양한 상처를 봐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알 수 있었죠. 할머니, 혹시 누가 할머니를 괴롭히거나? 아니야, 아무도 없어. 그냥 내가 조심 안 해서 그런 거야. 더 이상 묻지 마. 순옥은 다혜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혜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처, 어색한 대답, 피하는 시선.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문득 군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직감이 틀리는 경우는 없다. 단 한 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거기엔 뭔가 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이 너와 동료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그때의 교관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군 복무 시절 다혜는 수많은 상황에서 그 직감의 정확성을 경험했었거든요.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큰 사고를 막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혜는 스마트폰을 들고 할머니 집 주변 지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로 다니시는 경로,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죠. 인계동 일대의 편의점, 마트, 그리고 폐지를 모으러 다니시는 주택가 골목들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할머니는 주로 오후 시간에 나가서 저녁 전에 돌아오는 패턴이었습니다. 대체로 같은 경로를 다니시는 편이었죠. 만약 누군가가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간다. 다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신 건지, 누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정말 누군가가 할머니를 해치고 있다면 다혜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할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당하고 계신다면 다혜의 가슴 속에는 보호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혜는 일찍 조퇴를 내고 인계동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순옥이 평소 리어카 일을 나가는 시간에 맞춰 미리 현장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다혜는 검은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인계동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던 다혜는 오후 2시쯤 할머니 순옥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리어카에는 종이박스 몇 개와 플라스틱 병들이 실려 있었고 순옥은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죠. 다혜는 약 3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군 복무 시절 배운 미행 기술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혜는 건물 모서리나 주차된 차량 뒤에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순옥은 평소와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택가 골목을 지나 상가가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고 다혜는 할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조금 느려 보였고 가끔씩 리어카를 끌다가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죠. 약 20분 정도 걸어서
편의점이 있는 작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인계동에서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는데 편의점 앞에는 나무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리어카를 벤치 옆에 세워두고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죠. 다혜는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모습이 보였고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다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 3명이 편의점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키가 큰 학생이 앞장서고 있었고 뒤따라오는 두 학생은 뭔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다혜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앞장선 학생이 형우였습니다. 형우는 친구들과 함께 순옥이 앉아 있는 벤치로 다가가더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순옥은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담배 한 갑만 사다 주세요. 우리 형이 부탁했어요. 형우는 손에 5,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다혜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순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담배는 어른이나 피는 거야. 너희들은 아직 어리잖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다혜는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렇게 고지식해서 어떻게 살아요? 형우 옆에 있던 정민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융통성 없게 살아요? 형우는 손에 쥔 5,000원짜리를 순옥 앞에 툭 던졌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떨어지자 순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 돈이면 되잖아요. 빨리 다녀오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그런 건 못해. 순옥이 단호히 말하자 형우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학생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거든요. 못해? 그럼 이 돈은 뭐야? 주워서 살아요? 형우는 갑자기 발로 리어카를 쾅 소리가 나게 찼습니다. 리어카가 흔들리면서 위에 실려있던 종이박스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순옥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민재가 피식 웃으며 순옥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우리 부탁도 못 들어주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쓸모도 없는데. 정민재의 말투에는 노인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라.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학생들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늙으면 눈도 귀도 다 썩었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다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혹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때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형우가 갑자기 손으로 순옥의 팔을 세게 밀쳤습니다. 이 할머니 똑바로 말 못 알아들어요? 순옥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에게는 작은 충격도 큰 상해가 될 수 있었죠. 순옥이 바닥에 앉아서 당황해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할머니의 바지에 튀었고 순옥은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며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게 일어날 수 없었죠. 멀리서 그 장면을 본 다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단숨에 얼어붙었죠. 군 복무 시절 훈련받았던 모든 것이 다혜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거리 25m, 대상색, 공격 의도 명확, 제아퍼가
다혜는 마치 군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차갑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할머니를 해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다혜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다혜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망설임을 버리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전봇대 뒤에서 나섰습니다. 다혜는 소리 없이 학생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배운 은밀 접근법을 사용해서 발걸음 소리조차 나지 않게 움직였죠. 할머니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다혜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우와 정민재 그리고 남유성은 여전히 바닥에 넘어진 순옥을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답도 못하네. 귀 먹었나? 형우가 순옥을 향해 또다시 발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혜의 손이 번개처럼 형우의 손목을 잡았죠. 형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혜는 형우의 손목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었습니다. 관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힘으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었죠. 아, 뭐야 당신. 형우가 비명을 질렀지만 다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 다물어. 다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형우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비틀자 형우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다혜는 동시에 정민재의 팔을 잡아 돌려 편의점 벽으로 밀쳤습니다. 정민재는 벽에 얼굴이 부딪히며 으악 소리를 냈습니다. 남유성은 상황을 파악하고 다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다혜는 이미 남유성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죠. 남유성이 다혜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다혜는 허리를 돌려 남유성을 뒤집어 맺혔습니다. 군 격투술에서 배운 기본 기술이었지만 다혜의 손에서는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남유성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죠. 남유성은 숨이 막혀서 제대로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불과 3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3명의 학생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다혜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혜는 형우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무릎을 꿇고 형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건드린 손으로 다시 일어서면 그땐 나도 못 참아요. 다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형우는 다혜의 눈빛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혜의 눈에는 장난이나 협박이 아닌 진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 아파요. 손목이. 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다혜는 바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해. 다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우는 겁에 질려서 순옥을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형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다혜는 그제서야 형우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형우는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혜의 시선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죠. 정민재와 남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혜의 압도적인 기세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다시는 할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 다혜가 새 학생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놀라서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다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다혜야, 너였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일으켜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다혜의 목소리는 할머니를 향할 때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죠. 다혜야, 어떻게 여기에? 순옥이 궁금해하자 다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상처 보고 걱정돼서 뒤따라왔어요.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괴롭혔던 거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담배 사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더 심하게 굴었어. 할머니의 말을 들은 다혜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할머니의 상처는 이 학생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대단하네. 학생들이 할머니를 괴롭혔구나. 요즘 애들은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학생들에게 집중되자 형우와 친구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형우가 마지막으로 다혜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해둬. 우리 아빠는. 닥쳐. 다혜가 한마디로 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빠가 누구든 상관없어. 할머니 건드리면 그냥 안 둘 거야. 새 학생은 결국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혜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박스들을 주워서 리어카에 다시 실었죠. 할머니는 그런 다혜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걱정되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세요. 오늘은 일 그만하시고요. 다혜가 말하자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조금만 더 하다가 갈게. 안 돼요.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다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죠.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혜와 순옥이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 광장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다혜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할머니, 잠깐만요. 다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경찰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려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편의점 앞에는 아직 몇 명의 목격자들이 남아 있었고 형우와 친구들도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편의점 사장이 나와서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학생들을 제압했어요. 그때 형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목을 부여잡고 있던 형우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경찰관님, 이 여자가 우리를 때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폭행했다고요. 정민재와 남유성도 형우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할머니한테 길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남유성이 거짓말을 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다혜는 상황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오히려 다혜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혜는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이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다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 할머니를 괴롭히고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순옥도 급하게 나서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아이들이 먼저 저를 괴롭혔어요. 우리 손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형우는 더욱 큰 소리로 반박했죠.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때렸다고요. 상황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경찰차 옆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바로 형우의 아버지 한기철이었습니다. 한기철은 아들 형우에게 달려가서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많이 다쳤나? 형우는 아버지를 보자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여자가 갑자기 와서 우리를 때렸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한기철의 시선이 다혜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권위적인 기색이 느껴졌죠. 당신이 내 아들을 때린 거야? 한기철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미쳤어? 우리 애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당신 아들이 노인을 괴롭히고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다혜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한기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나? 그 노인이 맞았다는 확실한 증거. 그는 경찰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보시다시피 제 아들이 다쳤잖아요. 이 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세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었고 실제로 다친 사람은 학생들이었거든요.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뭘 더 파악해요? 한기철이 경찰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현행범이 여기 있잖아요. 제 아들 손목이 부러졌을 수도 있다고요.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일단 체포부터 하세요. 한기철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을 본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죠. 한기철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고 경찰서와도 인맥이 있었습니다. 다혜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기철의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 진실이 묻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편의점에 CCTV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혜가 말하자 한기철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기철은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CCTV? 그런 걸로 뭘 확인하겠어요. 지금 당장 제 아들이 다쳤는데. 그는 경찰관에게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빨리 체포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집니다. 결국 경찰관은 다혜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다혜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죠. 순옥이 울부짖으며 경찰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손녀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먼저 저를 괴롭혔다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순옥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다혜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순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기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혜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남의 자식에게 손대지 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배우게 될 거야. 다혜는 경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순옥이 혼자 서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죠. 다혜의 마음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인계동 파출소 유치장에 다혜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형광등 빛이 다혜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죠. 다혜는 말없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보는 순간 다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배운 모든 기술이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죠. 세상의 불공정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유치장 밖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혜의 이름이 들려왔죠. 다혜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 인계동에서 전직 여군이 고등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단순히 길을 묻기 위해 노인에게 접근했다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진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한기철의 영향력이 언론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윤다혜 씨는 전직 군인으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다혜의 모습과 함께 전직 여군 청소년 폭행이라는 자막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려던 행동이 이렇게 왜곡되어 보도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혜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군인년이 애들 패네.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요즘 정의병 많아. 자기가 영웅인 줄 아나?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무서워진다. 악성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고 다혜를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직 여군의 과도한 정의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인기 게시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군대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줄 안다. 민간인한테 군대에서 배운 기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SNS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다혜 검색해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다. 학생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게 무섭다. 일부 극단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군 출신은 사회 적응 못하나? 정신 상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글들이 수백 개의 공감을 받으며 확산되었죠. 유치장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다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혜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떨리던 손, 바닥에 쏟아진 종이박스들, 그리고 학생들이 할머니를 밀쳤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다혜는 자문해봤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방법이 너무 과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치장 앞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 형사인 오경태가 나타났죠. 오경태는 중년의 형사로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다혜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다혜 씨, 오경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봤죠. 네, 형사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오경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갔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할머니의 증언과도 맞지 않거든요. 다혜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려 하고 있었거든요. 형사님, 정말로 그 학생들이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오경태가 다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경태는 다혜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다혜 씨, CCTV가 있다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편의점과 주변 상가의 CCTV를 모두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로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압력을 넣고 있어서요. 오경태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오경태가 떠난 후 다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다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다혜는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계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은비는 어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목격했던 김은비는 뉴스와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신이 본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은비는 어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창문을 통해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밀쳐서 넘어뜨리는 모습, 그리고 여자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보호하는 모습을 모두 봤죠. 하지만 경찰이 와서 상황을 파악할 때 김은비는 바쁜 업무 때문에 제대로 증언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어. 김은비는 핸드폰으로 어제 뉴스를 다시 보며 분노했습니다. 진짜 가해자인 학생들은 피해자인 척하고 할머니를 구한 여자는 폭행범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김은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비는 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찍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영상이 진실을 밝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핸드폰 갤러리를 뒤져본 김은비는 어제 촬영한 영상을 찾았습니다. 영상에는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강요하는 모습, 할머니가 거절하자 리어카를 발로 차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다혜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을 제압하는 과정도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영상을 다시 본 김은비는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이 있으면 누가 진짜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말입니다. 김은비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 설명과 함께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김은비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과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여자는 폭행범이 아닙니다. 노인을 구한 사람입니다. 김은비는 영상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강요했고 할머니가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할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린 것도 학생들입니다. 여자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 것뿐입니다. 글을 다 작성한 김은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 자신도 혹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학생들의 아버지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은비는 결국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실이 묻혀서는 안 돼.
김은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죠.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김은비의 팔로워들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박, 이게 진짜 상황이었구나. 뉴스에서 완전히 거짓으로 보도했네. 학생들이 먼저 할머니를 괴롭혔잖아. 이 영상 진짜야? 충격이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 다혜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영상을 보고 나서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진짜 정의지. 저 여군 진짜 멋있다. 할머니 지키려고. 경찰 뭐하고 있었어? 왜 진짜 가해자를 안 잡았지? 학생들 아빠가 권력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건 덮으려고 했나? 특히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할머니 못 지키면 군인이 아니지. 정당방위 맞다. 저 정도면 오히려 절제한 거야.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갔던 사람이 할머니도 못 지키나? 김은비의 영상은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주요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도 이 영상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계동 폭행 사건 새로운 영상으로 진실 논란 편의점 직원이 공개한 영상에 담긴 충격적 진실. 댓글창은 완전히 뒤바뀐 여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네. 언론도 제대로 취재 안 하고 기사 쓰나? 윤다혜 씨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이 진짜인지 확인됐어? 편집된 거 아니야? 요즘 가짜 영상 만들기 쉽잖아. 이런 의혹에 대해 김은비는 추가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원본입니다. 편집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제출할 의향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김은비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목격자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거든요. 편의점 사장도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제 가게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생들이 먼저 할머니를 괴롭혔고 여자분은 할머니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근처 상인들도 하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들 예전에도 어르신들 괴롭힌 적 있어요. 동네에서 말썽 많이 피우는 애들이었어요. 상황이 급변하자 한기철과 형우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진짜 영상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이미 한기철의 신상 정보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비난의 화살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은비는 자신의 영상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이제 윤다혜 씨가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 김은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은비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오경태 형사는 인계동 일대의 CCTV 영상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와 아파트 단지의 보안 카메라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었죠. 형사로서의 오랜 경험이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학생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오경태는 동료 형사와 함께 증거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물어보려고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할머니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어. 오경태가 편의점 사장에게서 받은 CCTV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어제 김은비가 공개한 영상과 똑같은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순옥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강요하는 모습, 거절당하자 리어카를 발로 차는 모습, 그리고 순옥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역시 그랬구나. 오경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다혜 씨가 한 일은 정당방위였어. 학생들이 먼저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다혜 씨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 거야.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사건 직후 한기철이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한기철이 일단 저 여자부터 구속시켜. 나중에 처리하면 되라고 지시하는 음성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건 조작 시도네. 오경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기철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이 영상들을 모두 공개해야겠어. 오경태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경찰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여론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서도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경찰서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죠.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인계동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철저한 수사 결과 윤다혜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서장의 발표에 집중했죠. CCTV 영상 분석 결과 실제 가해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이 먼저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장은 화면에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들이 순옥을 괴롭히고 밀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났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서장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일부 관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왜곡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사건 은폐를 시도했습니까? 서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한기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이브로 중계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기분이었죠. 핸드폰에는 상급자들로부터 질책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한기철 과장,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 한기철은 핸드폰을 꺼버리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형우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급하게 불려나와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학교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이들을 긴급히 정학 처분했고 학부모들까지 소환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형우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경태 형사는 유치장에 있던 다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다혜 씨, 이제 곧 석방됩니다. 모든 혐의가 벗겨졌어요. 다혜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진실이 밝혀진 건가요? 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들이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오경태는 다혜에게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김은비의 용기 있는 폭로, 뒤바뀐 여론,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들의 노력까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석방 절차를 마친 다혜가 경찰서에서 나오자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다혜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지만 다혜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제 할머니를 지킨 손녀였을 뿐이에요. 다혜는 짧게 말하고 기자들을 피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인계동 폭행 사건, 완전 뒤바뀐 진실 시민 제보로 밝혀진 노인학대 사건 권력층의 사건 은폐 시도 논란. 한기철은 결국 직위 해제되었고 학생들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었죠. 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정의감이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인계동에는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사건 이후 다혜는 며칠간 휴가를 내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순옥도 리어카 일을 잠시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정의감과 용기가 불의를 이겨낸 사례로 회자되었고 다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았죠. 하지만 다혜는 여전히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다혜는 할머니 집에서 아침을 함께 먹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건 이후 순옥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았는지 계속 신경 쓰이고 있었거든요. 괜찮다고 했잖아. 우리 다혜 덕분에 다 해결됐는데.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할머니가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나이가 많은 할머니에게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옥은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다혜는 걱정되었지만 할머니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혼자 다닐 수 있어. 다만,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 할머니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다혜는 궁금했지만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순옥이 집을 나선 후 다혜는 30분을 기다렸다가 편의점으로 향했죠. 어떤 깜짝 선물인지 궁금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한 다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옥은 평소에 끌고 다니던 낡은 리어카 대신 작은 화분 수레를 밀고 계셨거든요. 수레에는 예쁜 꽃들이 심어진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다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어카 일은 그만하기로 했어. 이제 화분 키우는 일을 할 거야. 꽃집 사장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 화분 수레 위에는 손글씨로 쓰인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다혜는 카드를 집어들고 읽어봤죠. 다혜야, 넌 내 평생 자랑이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메시지였습니다. 다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가 더 울 것 같잖아. 순옥은 다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지켜준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다혜가 말하자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가족도 안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넌 할머니를 위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이 오고 갔죠. 순옥은 다혜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다혜는 군 복무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서 무거운 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위험한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다혜의 말에 순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 함께 하자. 세상이 무서워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순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그때 편의점에서 김은비가 나왔습니다. 김은비는 다혜를 보자 반가워하며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그때 영상 올린 김은비예요. 아,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의로운 일을 한 분이 누명 쓰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김은비의 말에 다혜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저녁이 되자 다혜와 순옥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분 수레를 밀며 걷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더욱 당당해 보였죠. 이번 일을 통해 순옥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터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그런데 다혜야. 순옥이 걸음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마음만은 젊어야 산다. 그리고 정의는 절대 늙지 않아. 내가 그걸 보여줬어. 할머니의 말에 다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혜는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날 때 가게 유리창에 새로 붙은 스티커를 발견했죠. 정의는 살아있다 라는 문구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순옥이 스티커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저렇게 남았네. 다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계동의 밤은 평온했고 가로등 불빛이 할머니와 손녀의 그림자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죠. 비록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함께 있어주세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순옥과 다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인계동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